안녕하십니까.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훈입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면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편 방송을 시작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후로 구독자 수가 늘다 보니까 간혹 댓글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좌익 성향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물론 호남 향후의 압력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총기 구입이 쉬운 나라입니다. 제가 한 정치적인 행위나 발언들로 인해서 저 혼자만 피해를 받는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가면을 쓰고 방송하는 이유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가면이 눈에 거슬린다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가면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전하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저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며, 바로세움 앞으로 이메일 협박성이나 욕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어쨌든 전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나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라도 아주 작게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난파간첩이 그리고 비전향 좌익수가 통일운동가가 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 이인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인모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인모는 북한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빨치산에 활동을 하다가 검거돼서 감옥에 갇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서 끝까지 공산주의를 선택함으로 비전향 좌익수, 장기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인모를 북한에서 끊임없이 송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송환에 응답해서 북송이 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 이인모입니다. 자, 이인모가 원래부터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자원 입대를 했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의용군에 강제로 입대를 했느냐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팩트 하나는 그가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이인모의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내에서도 북한이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종북단체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단체들의 요구에 응해서 김영삼이 결국 이인모를 북한으로 송환해주게 됩니다. 자, 송환 뒤에 전쟁 전에 이미 결혼해서 북한에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모든 혜택을 다 주죠. 왜냐? 선전에 이용해야 하니까요.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국가훈장 1급 주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이인모가 받은 것들에 대한 자료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환영 인사는 기본이고, 정말 저 당시에 벤츠를 개인 승용차를 어디 타고 다닐 때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인모를 북한 체제 이용에, 체제 선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더 급하게 서두르게 됐느냐? 그 당시에는 북한과 한국의 격차가, 경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탈북민들이 생기죠.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고 우리보다 못 살고, 너네는 지금 위대한 수령의 영도 아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사상을 지키는 자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 라고 체제 선전에 이용을 합니다. 기념표 또한 발행을 해줍니다. 액면가는 물론 10전짜리지만 수십 년간 사상을 변치 않고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원했고 김일성을 찬양해 왔기 때문에 이인모에게 영웅칭호는 물론이고 이런 기념우표까지 발행을 해줍니다. 기념우표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무니카이는 액면가가 50전짜리입니다. 자, 이런 김일성의 은혜를 입은 이인모가 쓴 시 한 편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 잠들다가도 문득 깨어나 생각하는 것. 내 이 사랑 다하는가 장군님 사랑.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참 유치해서 못 짓겠습니다. 아, 김정일 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인물은 계속해서 북한의 조선중앙TV에 등장을 하면서 체제선전에 이용이 되다가 어느 날 이 인물을 데리고 북한의 감옥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야, 남한의 감옥보다는 훨씬 좋다. 내가 이런 감옥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편하게 살다 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 바랬겠죠. 다만 이 임모가 그 실상, 북한 감옥의 실상을 보고 여기서는 30년이 아니라 3달도 견딜 수가 없다. 남한은 그래도 굶으면 어찌라도 밥을 주고 아프면 죽지 않게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는데 이런 게 무슨 수용소고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마디를 딱 하고 이 임모는 체제선전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 임모의 수기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죽습니다. 자, 죽고 나자 다시 등장하죠. 사진 보시면 이 임모 동상을 세우고 이 임모를 사회주의 이념을 지킨, 공산주의 이념을 지킨 이런 영웅으로 만들고 이런 이념을 끝까지 지킨다면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뒤를 다 봐주겠다라는 체제선전용으로 또 한 번 죽음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된 이 임무를 한국 내에서 강하게 북한으로 송환하라고 압력을 넣은 단체가 어디냐? NCC입니다. 한국 기독교 인권위원회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집단인데 이 임무를 송환해야 될 이유 한 가지 들어보시면 이 임무 선생은 어쩌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통일을 위해 일해왔던 동료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인민군에 소속되어서 6.25 남침을 하고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적대무리들을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일해왔던 동료들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계가 얼마나 붉게 물들어 있는지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정말 대포 하나가 없어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몸으로 대신 탱크와 맞서 싸웠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통일을 반대했던 세력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정말 북한의 대변자보다 더한 개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차 송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2차로 송환하라고 양심수 후원회, 좌익수 후원회 권의원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또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 김대중이가 김영삼 후임으로 대통령 자리를 꿰차죠. 1998년에 김대중이 사상전향제 폐지를 합니다. 자, 사상전향제가 무엇이냐? 일단 사상을 전향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택해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다. 만약에 네가 사상을 거부하면 계속 너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뭐 인권이 어쩌고 엠네스티가 어쩌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걸 없앤 것은 장기수 송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병신 새끼들은 한국이 그때도 지금도 정전 중, 전쟁을 잠시 멈춘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새끼들입니다. 동독과 서독 간에 스파이와 이념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속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김대중이 이 새끼는 63명의 장기수를 북한에 송환하는데 그 63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용군 빨치산 출신이 겨우 17명입니다. 자, 전쟁 때문에 갇혀 있었던 장기수는 그 당시에 17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북한으로 송환했었죠. 포로 송환 시기에. 그리고 나머지 46명 조건 없이 북한에다 넘겨줍니다. 이러면서도 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군 포로 그 당시에 500명 이상이 억류되어 있다는 증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록도 있습니다. 단 한마디 언급조차 안 한 게 김대중이 개새끼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 국가가 되었다. 이런 개소리를 한 새끼가 김대중입니다. 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에 송환시킨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송환을 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벨상을 탑니다. 김정일에게 2가지 선물을 주는데 하나는 현찰하고 대북송금, 쌀 지원, 어쨌든 이런 것들, 현물과 현찰. 또 하나는 비전향 장기수를 갖다가 앉혀준 겁니다. 국군 포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이 새끼가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게 전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은 강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아니 이 새끼가 도덕성이 강해서 지 아들 셋이 지가 임기 중에 전부 구속이 되는 뇌물죄로 처먹습니까? 이게 도덕성이 강한 김대중이가 가르친 자식들인가요? 본인이 북한으로부터 한 통년을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받았던 것 다 자료를 제가 다 올려놨었습니다. 언젠가 방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끼를 보고 도덕성이 강하다고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특히 일본과의 화해에도 기여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보고 친일파라고 저들이 몰아갑니다. 그건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에 절대로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북이라고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친일, 극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일 아닌데도. 김대중은 어떤 친일을 했나 보시죠. 한일 합방 때도 아니고 소위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새끼가 한 짓을 보시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8년에 한일 어업협정 제2차를 맺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왜 독도가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 자, 화면 보시면 이승만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 원래 한일 어업협정 하기 전에 영해를 그려놓은 라인이, 그때 거기까지는 다 우리 땅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일본이 협박을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다가 김영삼이 어영부영하다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한 게 한일 어업협정 사인을 한 것이었는데, 그때 독도를 공동어로 수역에 집어넣으면서 그 당시부터 시작된 게 독도의 문제입니다. 자, 영토가 불분명해지잖아요. 우리 해안에 있지도 않은 섬이니까 힘센 놈이 내 거다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새끼가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왕을 천황이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부르도록,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천황 이렇게 부르도록 한 새끼가 김대중이에요. 아니 그런 새끼가 친일이지. 전쟁 중도 아닌 나라에, 무슨 식민지도 아닌 나라에 자진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천황이라고 합니까? 일본 왕새끼를. 그렇게 한 거 왜 언론에서 떠들지 않나요? 이런 기록들은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런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에, 또 송환된 후에 한국에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 책 사료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루해하시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수병 추모사업회. 이수병은 뭐 인혁당 재건이 사건 때 다뤄진 거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세원의 비트. 이 새끼는 어느 통일운동가의 육필수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파 간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치산 생활, 인혁당, 난민전, 광주항쟁을 직접 겪은 노혁명가의 자전수기, 공산운동가를 노혁명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서준식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형제간첩단, 제1교포 형제간첩단 사건의 동생. 서준식이는 끝나고 나서도 인권운동방, 사랑방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자기가 통일운동가로서 무슨 뭐 법적 투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1999년부터 발간이 되어 오고 있었고요. 서준식의 형입니다. 이 새끼 역시 비전향 정치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첩 새끼 맞거든요. 자해를 해가지고 뭐 고문을 당했다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인데, 어쨌든 이런 새끼도 자기의 그 수기를 마치 아름다운 투사처럼, 정말 혁명 투사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책들. 고성화가 누구냐?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주도에 살다가 그때까지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 죽기 전까지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68년 당에 소환되어, 이게 간첩 지령받았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비화법 활동을 하면서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다가 계속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통일에 힘을 썼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유시춘.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통일운동 사업에 나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린 건 북한의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남파 간첩으로 파견됐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이 책은 잠깐 읽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한으로 내려와 한국에 침투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죠. 당연히 몰래 해안선을 따라서든 뭐 DMZ를 며칠 밤을 새서든 어쨌든 북한에서 한국으로 침투한 걸 남한으로 내려와서 활동하던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절한 사람의 밀고로. 이 변절한 사람의 밀고. 걔네 입장에서는 변절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향입니다. 임수경이가 그랬잖아요. 변절자들이라고. 걔네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 내려오니까, 한국에 내려오니까 북한 체제하고 너무 다르구나. 자유가 좋다. 그래, 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전향을 한 걸 걔네 입장에서는 변절한, 그 변절한 사람의 밀고로 구속됐다라고 해서 그 전향한 사람을 욕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사람을 아름답게 꾸리고. 자, 또 하나 보시죠. 정순택. 1958년 7월 통일운동사업에 소환되어 대남 정치 공작업, 굉장히 어려운 말, 맛있는 말을 쓴 것 같지만 간첩새끼라고요. 네, 그냥 간첩새끼. 통일운동 사업에 소환됐다라는 게 간첩이 당에서 뽑아서 너 간첩해, 간첩 내려보냈다라는 간단한 말을 이렇게 꾸미는데, 이 정순택이라는 새끼를 어느 노동가가 자기 블로그에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순택이 보호관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기수로 다 복역을 마치고 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는 72,000km의 길 위에서 거리를 순례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 파병반대를 갈파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파 간첩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반미를 외치고 파병반대를 외쳤는데 그게 통일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미화를 하는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이번엔 저쪽 남쪽 지방 간첩입니다. 장기구금 양심수 서홍렬 선생 송환추진 하루밥집. 여기 뭐 시민단체 다 모여가지고 밥집에서 돈 걷어서라도 송환을 시켜주겠다고. 아주 적극적이죠. 이쪽 지역은 참 대단합니다. 볼수록. 자, 죄가 있다면 조국을 사랑한 죄. 사형 6번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북한에서 보면 혁명가죠. 한국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남파 간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대남 공작원으로 난파되어서 광주에서 퇴포되어서 광주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 출생이 전남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더 보시죠. 조국의 주인공 김진계의 증언. 자, 김진계 역시 남파 간첩입니다. 비전향 좌익수입니다. 아주 이전부터 6.25 전쟁 이전부터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게 김진계입니다. 그 김진계 간첩의 증언으로 우리나라 역사 사료를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간행물 소개 해가지고 이정 박헌영 전집. 자, 박헌영 전집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박원순이 역사문제연구소 때문에 박헌영이가 정말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무현 때 그 부인 주세죽 정말 반대한민국을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살다가 소련으로 망면한 그 주세죽에게 건국 훈장 주지 않습니까? 그 딸년이 나와가지고 훈장 받았어요.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건국 훈장을 준 게 노무현 때고 그 훈장을 주게 만든 게 박원순의 역사문제연구소고 그 역사문제에서 연구소에서 박헌영 전집을 만들어낸 게 이런 비전향 장기수 새끼들의 남파 간첩들의 그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이게 사료다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김석형 구술자료집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면서 얘기한 걸 말로 얘기한 걸 다 자료로 사료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남파 시기 동안 이규양 교수는 역사적 공식적 기록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정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들의 삶을 구술자료 체록을 통해 복원해내는 것은 역사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간첩의 이야기를 역사에 그대로 실른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료 제공과 묻혀진 과거사 복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간첩 공산주의자를 통일운동가로 묘사하는 책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한 권의 책이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됐던 놈 중에 하나가 김성만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김성만이 누구냐? 계속과 함성을 지은 사람이 김성만 외 이명인데 주도해서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청량리 588의 옥탑방에 3명이 모여 앉아서 타자기로 치고 등사기로 긁고 제본까지 직접 만들어서
그 책들을 각 대학 동아리, 이념 성향이 강한 곳에, 그런 곳에 수십 권씩 배포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예속감성이 어떤 내용이냐? 예속감성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든 것, 못 사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 때문이다. 우리 한국은 통일전쟁이 미국 때문에 망쳤다. 너네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다. 우리가 살 길은 미군 철수를 외치는 길이고 미국과 대항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영문 자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밑에 해설도 해가지고. 타자기로 치고 등사기로 이렇게 긁었으니까 얼마나 조악하겠습니까마는 화질은.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이걸 각 대학 동아리에 수십 권씩 배포를 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자, 김성만이가 순수하게 뭐 그랬을까? 한겨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간첩단 사건으로 어떻게 그냥 엮여서 이렇게 예속과 함성 이 작가가 같이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 이어지는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김성만이라는 새끼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자, 미국 유학에서 그냥 순수하게 반미를 배웠을까요? 간첩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자, 김성만이라는 새끼는 자기는 간첩도 아니고 뭐 북한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주사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공안당국에 의해서 밝혀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북한 쪽과 접촉한 적은 있지만 접촉한 적은 있지만 나는 뭐 사상적으로 물들지 않았어. 또 하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다른 주제와 함께 주체 사상을 연구한 적은 있지만 난 연구는 했지만 빠져들지 않았어. 또 재미동포 권유로 헝가리를 방문해 북한 다세관에서 며칠 묵은 적도 있지만 난 묵었지만 걔네들하고는 친하지 않아. 미국에서 그 편한 밥에 공부를 하던 새끼가 한국에 와서 반미를 하자 미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끼가 주체사상과 관계가 없고 북한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막 학생들이 갑자기 반미로 바뀌지 않아요. 이 이후에 강철 서신 김명환이가 나와서 주체사상파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이어가지만 나쁜 정통성이지만 반미 사상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이 책을 읽고 수년이 흐른 뒤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미 대사관저 점령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미군에 대해서 육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지금 젊은 애들 보세요. 미제를 좋아하지만 미군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야. 반 이상입니다. 젊은 20대 초반 애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미군이 나쁘다고 이야기까지는 아직은 안 해요. 그러나 미군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런 책 한 권이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때 동아리에 누구 읽으라고 주지도 않고 던져놨던 책 몇 수십 권들이 이렇게 사상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애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는지요? 초등학교 교재 정말 우려되시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만 제가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엄마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춰주자꾸나.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가르쳐줄게. 민주화 운동의 현장마다 힘차게 울려 퍼졌던 노래야. 먼저 부를 테니까 따라해보렴. 사랑도 명예도 이러고 엄마가 불러서 밥상머리에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한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세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주사파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해놓은 행위, 그 행위들이 무섭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 열매까지 맺어가고 있는데 우파는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보고 우파를 위한 씨앗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자유호국단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1년 축하드리고 이게 축하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